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문교수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교육인데요. 직무 개발 및 직무 분석 활용 방법에 대한 주제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크게 네 가지 분류를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개, 두 번째로는 장애 인구와 관련된 변동 현황에 대한 소개, 세 번째는 직무 개발 관련된 활용 전략, 네 번째는 직무 분석 관련된 활용 전략,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소개인데요. 많은 그 일자리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공공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다. 이 공공 일자리 정책은 뭐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많은 그 사회적으로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기타 뭐 취업 취약계층 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정부 지원해서 이제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매년 예산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약 2조 9천억에 가까운 돈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약 1,415억으로 전체 예산 대비 약 한 5% 남짓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 장애인복지법 제21조,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항에 의해서 관련 근거를 갖고 있고, 그 법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 그 취업 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좀 어려운 분들이 바로 장애인분들이죠. 이분들에게 여러 다양한 일자리들을 제공을 해서 결국엔 제일 중요한 목표가 사회 참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 보장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들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급을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들을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확대하게끔 하는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근로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에 대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연중 진행이 되긴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별로 조금씩 그 시기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일단 단기 일자리고 1년 단위로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가 주된 사업 기간이고요.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020년 기준으로 약 22,396명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지 일자리 중에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은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들로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의 유형별 지원 내용인데요. 일단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일반형 일자리,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 그 다음에 특화형 일자리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근로 시간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지만, 12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예산 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짧게 근무하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20년 기준으로는 뭐 전일제 같은 경우에 월에 이제 한 179만 5,350원 최저임금이죠. 이거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로 이제 운영비가 별도로 1인당 18만 220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일제 일자리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원되는 인원은 약 6,190명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에는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에 20시간이니까 하루에 4시간꼴로 근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 89만 7,660원, 최저임금의 이제 절반이죠. 네, 그렇게 해서 약 이제 2,125명에게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지 일자리인데요. 복지 일자리는 참여형과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이라는 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복지 일자리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주된 장애 유형이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장애 유형 중에서도 취업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주 대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이제 근로 능력이 아무래도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 자체가 좀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14시간, 월에 56시간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48만 1,040원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간당 이제 최저임금을 비례했을 때는 뭐 가장 낮은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지원 인원수가 이제 좀 많이 있죠. 12,444명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 복지 일자리가 차지하는 그 포션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화형 일자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이제 특정 한 직종에 국한을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만들게 된 건데, 안마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안마사라는 자격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업무를 전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보고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몸을 이제 안마를 통해서 이제 릴렉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자격을 시각장애인들만 취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가져와서 특화로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에 5일간 25시간씩 근무를 했을 때 이제 인건비는 약 이제 114만 5,700원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되고 있고, 전체 인원은 860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관련된 직무가 또 있는데, 어르신분들, 치매 어르신분들 그 도와드리는 직무인데, 그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그 분들을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에 25시간 근무를 했을 때 이제 112만 5,290원의 돈을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777명이 배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총 개는 이제 521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시군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총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구가 238개 기관으로 45.7%에 해당되는 비율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 복지관의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는 형태들도 이제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일자리 개발 관련된 현황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그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이제 여러 가지 직무들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좀 소개할 만한 직무들을 좀 별도의 책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다양한 일자리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일자리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도서관 사서보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관리까지 약 한 33가지의 그런 복지 일자리 직무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 자료들은 개발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매뉴얼, 자료실에 매뉴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장애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장애 인구와 관련된 변동에 대한 그 현황들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 중에 이제 좀 주되게 참여하고 있는 장애 유형들이 몇 가지로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바로 이제 장애 인구와 관련된 변동이랑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 인구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파악을 하고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그 사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장애 유형은 15가지 장애 유형으로는 나눠져 있습니다. 지체장애부터 시작해서 뇌전증까지 15가지 장애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인구수가 이제 많은 장애 유형은 한 6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장애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뇌병변장애인, 네 번째는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친 발달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장애 유형이 전체 장애 인구의 거의 한 80% 이상이 되는 90%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주무관님들께서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좀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가 이제 보여집니다. 장애의 발생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애의 발생 원인은 아무래도 후천적인 경향이 훨씬 더 이제 높은 편입니다.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76%가 후천적인 부분인데요.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뭐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고가 나서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될 확률이 이제 76%라는 거고요. 나머지 26%는 뭐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이제 뭐 안 좋은 부분을 타고나거나 아니면은 원인이 불명확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되는 부분들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머지는 임신 중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결과들을 이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천적 장애가 거의 90%가 넘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년 사이에 거의 한 수치로 따지면 4% 가까운 수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장애의 발생 원인인 후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질병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을 잘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장애인 복지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시시각각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민하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직무 개발과 관련된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 단계에서 장애 유형별 뭐 인구 구조라든가 아니면 연령별 연령대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직종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각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지역이 다 상이하잖아요.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상이하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지역별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개발된 직무 활용을 위한 4가지 단계라는 걸 제가 이제 좀 먼저 작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일단 1단계에서는 이미 그 개발원에서 개발해 놓은 다양한 직무들을 먼저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그 일자리 개발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그럼 직무 매뉴얼을 한 번씩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지역의 상업과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왜?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공업도시다.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발달된 도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뭐 아니면 어떤 관광업이 되게 뭐 우리 도시는 유망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업과 산업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그 이미 기개발된 직무와 좀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접목 가능한 거는 따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직무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한번 이거는 도전해 보자 라고 하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제 지역사회에 관련된 직업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별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상업이라든가 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직업군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분들에게 그 관련된 일자리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제 해보라는 게 이제 3단계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직업이 분석이 된 결과를 가지고 이 직업은 어떤 기관에 배치를 했을 때 좀 더 이제 이렇게 유효할지, 그래서 배치 가능한 기관이라든가 사업체를 접촉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주무관님들께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또는 배경적인 정보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1번, 2번, 3단계의 그런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좀 내가 담당자로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 뭐 직업정보 분석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뭐 지자체의 다른 부서에 보면 이제 일자리 관련된 뭐 부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과에서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 트렌디하게 구인공고가 올라오는 업종이라든가, 그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점점 좀 좁혀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워크넷에도 이제 많은 정보들이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어떤 직군들이 지금 현재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 분석과 관련된 활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직무를 개발하는 과정, 그러니까 직무를 개발하는 건 없는 거를 개발한다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새롭게 적용을 시키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개발하는 게 이제 직무 개발이라고 보시면, 네 번째 나와 있는 직무 분석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주요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원 매뉴얼에 이제 보시면 되게 직무 분석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를 할 때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고 그걸 할 때는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는지, 또한 최종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포함한 직무의 구성 요인, 특성,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직무 분석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의 활용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이거는 그냥 학술적인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이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을 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배치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는지, 그다음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수행 평가, 뭐 어느 정도 해야지 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승진, 직무 분석을 할 때 이 승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제 보상, 직무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직무를 잘 했다라고 하면은 보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는지, 뭐 예를 들어서 홍보 업무다. 그 홍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이 필요하는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직무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조직 관리. 예, 조직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열 번째는 직무 수행 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제 노사와 간의 그런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좀 더 그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단 1번 직무에 대한 기술과, 그 다음에 3번 배치, 그 다음에 4번 교육 훈련, 그 다음에 8번 정원 산정, 요 부분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분석 수행 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 작업자가 무엇을 하는가 되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예, 이게 이제 네 가지의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직무 분석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직무 분석 해놓은 자료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 관리해야 되는 뭐 인원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뭐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주무관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그 기관에 가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고려사항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사업체 직무 분석을 할 때는 크게 이제 6가지의 그런 부분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 시간과 이동, 작업 수행성, 그 다음에 기능적인 학업 기술, 고용주, 그 다음에 환경 해가지고 6가지의 부분들이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별로 직무 분석 관련된 양식에 보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뭐 하실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발원 그 매뉴얼을 한번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육을 할 때, 개발원 매뉴얼을 지금 여기다가 발표 자료에 넣진 않았지만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무 분석을 할 때는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할 때도 그 사람에 맞게끔 그런 차별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주무관님들께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뭐 담당하는 그런 수행기관이라든가 뭐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주문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용자의 고유한 특성과 요구사항 파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중 불편을 겪는 문제점의 원인 파악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무 조정과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각자 소속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업체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연계하는 게 우리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직무, 사업체 개발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미 개발된 다양한 직무와 사업체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뭐 어떤 일을 할 때 뭐 혁신, 뭐 이런 말들을 요즘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어,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철저한 분석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혁신을 하려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어떤 게 잘 되어 있고 어떤 게 부족하고 그런 결과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잘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가 되면은 우리 주무관님들께도 좋은 거잖아요. 다른 기관에서도 장애인의 직업 영역과 관련된 새로운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고요. 뭐 공단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 지금 올해가 30주년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화시켜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연도별로 좀 10년 단위, 5년 단위를 끊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정리해 놨는데
일단은 과거에는 아무래도 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를 많이 꺼려 했었죠. 근데 이제 2000년대 그 중반쯤 들어서면서부터 정부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도 많은 일자리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 개발되게 된 계기가 바로 정부 및 대기업에서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장애인을 고용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할 거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서 2010년대에는 바로 이제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각 학교 내에 있는 그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차원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됐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존에는 경증 장애인 중심의 그런 일자리들이 많았다고 하면 2011년대 이때부터는 중증 장애인 분들도,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는 우리 뇌병변 장애인이나 또는 발달 장애인 요 분들이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도 뭐 특히나 발달장애인 쪽은 아주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 한 14년, 15년쯤부터 발달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직종들도 많이 다양해졌고,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려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뭐 기관들, 업체들이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이제 직무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직무들이 나와 있죠. 2014년에 그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한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은행 도우미 또는 대학병원 내에 있는 도어 서비스, 차트 딜리버리, 뭐 홍보 도우미 등 여러 가지 직무들이 또 다양하게 이제 개발된 사례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뭐 병원이라든가 혹시 뭐 아니면 관련 관공서들이 있으면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016년 때부터도 이제 뭐 또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특히 요즘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뭐 사회적 기업 또는 뭐 협동조합, 무슨 마을 기업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랑 좀 연계를 해서 그 장애인 일자리 그 배치 기관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그 한 가지 직무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드림앤바이크라는 협동조합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협동조합을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진 않긴 한데요. 일단 재작년에 수원시에서 이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자전거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그 자전거 수리 사업 관련해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라는 걸 수원시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저희 드림앤바이크랑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1년 단위 사업을 이제 따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이제 우리가 발달장애인 분들을 현장에 이제 같이 배치를 해서 급여를 주면서 이제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미케닉, 자전거 정비사라는 자격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무를 개발을 해서 이제 배치를 했었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이제 그 우리 발달장애인 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자전거 미케닉은 생활 자전거의 타이어 펑크나 브레이크를 수리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단계, 그러니까 미케닉 직무를 과제 분석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무를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세요 말로만 하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 표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진 자료와 그 다음에 단계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1단계는 첫 번째 자전거 이 타이어를 지금 교체하는 작업인데 그게 직무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바퀴를 분해하는 거. 일단은 분해를 해야지 뭔가 가능하잖아요. 바퀴를 자전거에서 탈착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안에 있는 튜브를 이제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튜브를 새 걸로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바람을 주입하는 거, 바퀴를 장착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과제를
쪼개기라고 합니다. 네, 세부적으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제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과제 분석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었던 거죠. 네,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스케줄표를 아예 1년 단위의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날짜에 뭐 어느 동에 가서 이제 자전거를 수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과업 지시를 받고 실제 그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공간을 이렇게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받아가지고 천막을 쳐서 세팅을 하는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뭐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전거 수리 언제 옵니다. 뭐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맡겨주시면은 무료로 이제 자전거 수리해드립니다. 대신 뭐 좀 비싼 부품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홍보를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들 찾아오세요. 그 많게는 뭐 하루에 100명이 넘게 온 지역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뭐 10명도 안 되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리센터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 응대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 이제 장애인분들이 배치가 돼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고장 부위에 대해서 이제 수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되게 성공적으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직무가 개발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일자리 사업으로까지 연계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각 지역별로 이제 공공자전거 사업들이 이제 운영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된 직무 개발 그리고 직무 분석에 대한 활용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